자, 정말 황당한 제보 사건인데요. 몇 년 전부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서 계속 전화가 걸려왔다. 네, 제보자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화로 스토킹을 당하면서 정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온다고 합니다. 또 기록이 남아있는 2020년부터만 봐도 횟수가 총 29번이나 되고요. 그 전에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왔었다고 해요. 또 전화를 받으면 그대로 말없이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제보자가 전화하지 말라고 경고도 해봤지만 대꾸도 없이 몇 달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제보자가 결혼한 2023년 이후에도 장난 전화는 계속됐습니다. 당시 제보자 휴대전화는요, 녹음 기능이 없어서 이 남편의 휴대전화를 빌려서 통화 목소리를 녹음을 했었는데요.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작년 7월에 다시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왔는데요. 제보자 남편이 이 전화를 받았고 제보자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스토킹 장난 전화하는 인간의 정체를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에 남편한테 여보 계속 좀 얘기 좀 해봐, 대화 좀 해봐 막 이렇게 했고, 제보자는 유심히 옆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자, 이 남성, 이 제보자의 남편에게 갑자기 제보자에 대한, 이 아내에 대한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당시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아토피 있는 거 알아. 왜냐면 내가 바뀌었는데 아토피 있었어. 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애들 입으로 받았어. 네 여자친구가 그 애기는 내 상자 애기야. 왜냐면 네 여자친구는 남자들을 하는 애니까. 임신을 3번 시켜가지고 그 애네. 알았어. 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미안해. 우리 애 없어. 자, 지금 자녀도 없는 가정에 전화를 해서 뭐 저딴 소리를 하니까 남편분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네. 너털 웃음을 지은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저희가 참 이게 방송으로, 그러니까 그나마 방송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전해드렸는데도 정말 참혹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남편이 정말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우린 애 없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그 두 부부가 얼마나 불쾌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발신자 표지 제한으로 이날에만 21번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가 되니까 남편한테 뭐 너네 그 애는 내가 아빠다, 뭐 네 애인지도 모르고 키우게 해서 미안하다, 그 여자 임신은 내가 3번 시켰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아까 보셨다시피 뭐 아주 문란한 여성이고,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희롱적,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너의 그 여자친구 몸에 아토피 있지? 내가 뭐 벗겨봐서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여성의 신체적인 어떤 언급도 했습니다. 자, 팀장님,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도 대충 뭐 그래도 조금 사정을 아는 어떤 주변인이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남성이 그 제보자의 신체적 특징을 얘기도 하고 어느 동네에 살았다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아마 이 제보자를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말할 때 일반적인 목소리가 아니고 목소리를 낮게 깔면서 변조한 목소리를 냈는데, 그래도 대강은 알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전 남자친구 하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은 남자친구 한 명의 이름을 남편한테 대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쳤으면은 아마 영철이라고 이름을 댔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그 영철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통화하는 남성이 말을 얼버무리면서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뭐 말을 바꾸기도 하고, 또 그 지인 이름을 대니까는 말을 얼버무리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하는데, 또 그래서 아마 직접적으로 당신 이름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이름을 묻는 걸 제대로 듣지 못한 것처럼 반문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은 사실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 특례법에 의해서 이거 통배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 앞으로 조사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남성의 정체에 대해서 윤곽이 잡히니까 이 제보자가 야, 너 지훈이 알아? 너 은배 알아? 이러면서 주변인들, 유추할 수 있는 주변인들을 딱 댔더니 이 녀석이 갑자기 막 얼버무리면서 당황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결국 또 이런 대답까지 하더랍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자, 뭔가 떠오르시죠? 통화 내용 이어서 들어보시죠. 와이프 잘 지내?
너 얘기인지 모르겠고. 여보세요? 이게 뭐야? 응? 너 저번에 성대모사 한 애 아니야? 성대모사 잘하지. 네가 혼자 하는 줄 알았어. 아 진짜 그 네 목소리 다른 목소리 한 번만 해봐. 이게 무슨 목소리야?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근데?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건 좀 이제 안 웃기니까.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모래시계에서 예, 최민수 최민수. 씨가 고현정 씨한테 했던 대사입니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거 짤이 요즘도 이럴 돌아요. 말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뭉개서 발음은 예,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한 남성이 계속 다시 한번 제대로 좀.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어. 진짜 어쨌든 요렇게. 못하세요. 예, 저는 뭐 따라하지 않습니다. 혼자일 거라 생각했다 이렇게 전화를 했다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면서 유명 드라마에 있는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남자친구 잘 살고 있는지 또 너 얼마나 살고 있는지 또 네 남자친구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아유. 그래서 신원 확인하려고 지금 녹음해놨잖아요. 이 녹음한 것을 올려가지고 지인들한테 조금 이거 좀 누군지 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전 남자친구 뭐 지인 등등을 통해서 SNS에 이제 올려서 이 가해자, 전화했던 사람을 특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결혼까지 한 전 여자친구한테 새벽에 전화해서 뭔 저짓을 하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남성도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는데요. 일단 이 남성은 10년도 더 전에 제보자가 20대 초반에 짧게 한 7, 8개월 정도 사귀었던 사이라고 합니다. 아주 좋게 끝난 건 아니었지만 뭐 그렇다고 나쁘게 끝난 것도 아니어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남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자보다도 먼저 결혼해서 자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SNS에 통화 녹음을 올리니까요. 이번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 아니라 본인 휴대전화번호로 사과 문자를 아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실수를 저질렀다.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아야 하는데 내 행동에 스스로 실망했다면서 직접 만나서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또 아무런 대꾸를 안 하니까 이번에는 좀 겹치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까지 한 거예요. 하지만 제보자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지가 먼저 결혼해놓고 네. 아이도 있으면서 전 여친한테 전화해가지고 널 가질 수 있단 소리나 하고 말이죠. 그렇죠. 결국은 이 사람은 법적인 좀 처벌이 필요하겠죠. 아,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제보자가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 혐의로 지금 고소를 하는데 아마 모욕죄나 성희롱죄 이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연락했기 때문에 또 공포심을 유발하고 성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지금 고소가 된 상황이고, 근데 이 과정에서 예. 이 남성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오히려 당신을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보자를요? 예, 명예훼손했다고. 왜냐하면 지인들한테 이거 내 목소리 알리고 했던 그런 것들이 SNS에 올린 거? 예, 지인한테 알렸던 그 부분들이 명예훼손 아니냐 합의 의사 없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또 내용 증명을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교수님. 네,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도 없지만 최악의 경우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남편한테 자기에 대해서 성적으로 모욕하고 성희롱하고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합의를 원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식 처분을 내리면 벌금형 이상의 형은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보자는 가벼운 형을 받고 넘어가면 또 무슨 짓을 저질릴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짧게 구약식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요거는 사실은 벌금에 해당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공판을 하게 되면 재판에 가가지고 벌금 이상의 형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약간은 약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식 처분하고 만약에 이거를 받아들이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근데 이 사람 참 좀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